하위 주제통합 4 해보자. 이 주제통합 4는 얘들아 엄청 쉬웠다. 엄청 쉬워가지고 뭐 정리는 해주는데 누구가 굳이 이거를 내 영상을 볼 의미가 있나 싶다. 너무 쉬워가지고 누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지금이라도 그냥 끄고 혼자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읽어볼게. 가부터 보자. 자, 형벌은 국가기관이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서 재화나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 등을 박탈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것으로 형벌 정의 나오제. 규범 위반자가 범법자야. 그냥 그 죄인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그 위반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다. 약간 어떤 느낌이고, 네가 얘를 때렸으니까 니도 맞아야 된다. 약간 좀 함무라비 법좀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지 지금. 일단 형벌의 정의 보시면은 주체는 국가기관이고 대상은 법률을 어긴 사람이야. 그치? 그래서 주체가 기관이라면은 이 대상은 범법자에게서 어쨌든 이 자유 같은 것을 박탈하거나 죽이는 것으로 네가 고통 줬으니까 니한테도 고통을 준다. 요런 의미야. 형벌은 법 규범 위반에 대해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행해지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응으로 많은 법학자들이 형벌은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어렵게 적혀있지만 쉽게 말해서 현실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형벌이라는 규정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학자들은 도대체 이 형벌을 가해야 하는 정당성의 근거는 어디 있냐에 관한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본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다?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 요거야. 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형벌을 정당화할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이 단락이 나오는 게 정당화 이론 중 첫 번째, 응보주의 형벌론이 나온다. 자, 얘는 행위자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바로 그 자체가 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자, 뭐가 정당화한다고? 그릇된 행위를 했다는 바로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라고. 이는 행위자의 행위가 그 행위자라 하여금 그 행위의 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뭐 이것도 말이 어렵지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할게. 얘들아 주어만 잘 봐라. 행위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다. 요 말이야. 그냥 그 죄인의 행위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요 응보주의 형벌론에서는 이를 행위자의 행위가 형벌의 응분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자, 형벌의 응분을 갖는다고 표현해. 그럼 요 응분의 의미가 뭔지 알겠지? 응분이 바로 요거야. 어디노? 행위가 형벌을 받게 만든다. 그만한 응분을 제공한다라는 거지. 됐지? 형벌의 응분을 갖게 만드는 사실은 행위자가 타인들에게 가한 해다. 자, 응분을 왜 갖게 만든다고? 이 가한 해 때문에 요 응분이 생긴다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그만한 나한테는 응분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역접 대부분의 응보론자들은 타인에게 해를 준 행위라도 이런 경우에는 괜찮아. 무지, 내가 잘 몰라서 실수한 거, 또는 진짜 실수한 거, 또는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나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행한 것 등은 형벌의 응분을 갖게 할 수 없다고 여겨. 분명히 해를 끼쳤잖아. 어쨌든 실수든 무지든 해를 끼쳤는데도 이런 경우에는 응분을 갖지 않는다고 본 거지. 그래서 예외상을 체크해 볼게. 무지로 인한 거나 실수이거나 어쩔 수 없이 한 것들은 세 가지는 응분을 갖게 할 수 없어. 이유가 뭐냐? 뒤에 나온다. 이들은 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짓는 사실을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이다. 응분을 근거짓는 사실을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도덕적 악함이 없었다는 거지. 우리는 흔히 어떤 행위자가 악한 마음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자, 책임이 있다. 이 꼴은 뭐다? 전제가 뭐야? 악한 마음을 지니고 그릇된 행위를 저지르면은 이게 바로 책임이 있는 거야. 이런 점으로 보면 책임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임이 근거짓는 것이다. 결론은 별표 쳐놓자. 즉 책임이 있다는 말은 책임은 응분을 근거짓는단 말이야. 근데 이 책임은 뭐냐? 요 두 가지 전제. 악한 마음을 지니고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응분을 근거 짓는다고. 그러니까 응분이 있으려면은 전제가 뭐다? 악한 마음을 지니고 행위를 해야 되고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위여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야? 형벌을 받을 만한 근거가 생기는 거지. 즉 형벌을 가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된 거지 지금. 이해됐지? 요게 응보주의 형벌론이다. 응보주의 형벌론. 그냥 쉽게 말하면 뭐다?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된다. 네가 저지른 죄, 즉 네가 한 행위 자체가 네가 뭘 갖게 한다고? 응분을 갖게 만든 거야. 이해됐나? 다음. 이렇게 책임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짓는 것이라면 응분을 근거짓는 책임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화 된다. 전통적 응보론자들은 책임에 따른 처벌을 정당하기 위해 시정적 정의를 내세운다. 시정적 정의는 기존의 어떤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이걸 회복시키는 걸 정의라고 본다. 딱 보이지?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회복시키는 게 바로 정의야. 그들은 행위자의 그릇된 행동으로 정의로운 상태가 파괴되었을 때 그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그에 의해 파괴된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뭔지 알겠나? 어떤 범죄자가 누구를 죽였어. 이 죽였다는 말은 정의로운 상태가 파괴되었지. 이랬을 때 그 살인자에게 형벌을 가하면 다시 정의로운 상태가 회복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죽은 사람은 이미 결과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살인자에게 벌을 줘도 이게 다시 살아나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응보론자들은 일단 뭐라 그래? 이게 형벌만 가하면 정의로운 상태가 회복된다고 말을 하네. 체크해볼게. 형벌이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이 전통적 응보론자라 평가받는 플라톤의 관점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 행위자는 인격적으로 보았을 때 균형과 안정을 이룬 상태다. 자,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균형과 안정을 이룬 상태야. 근데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이런 상태가 파괴된다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이 죄를 해소함으로써 인격을 균형적 상태, 곧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다는 것이다. 아, 이제 이해가 됐어. 위에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어떤 게 이해가 됐어? 전통적 응보론자의 그 시정적 정의는 뭐냐면은 다시 말해볼게. 정의로운 상태가 깨지면 다시 정의로운 상태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로운 상태란 뭐야?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보는 거지. 가해자. 그 범죄를 저지른 놈을 보는 거야. 그래서 밑에 플라톤이 뭐라 그래? 범죄를 저지른 놈이 만약에 저지르기 전에는 이렇게 균형과 안정을 이룬 상태였지만 저지르는 순간 이 균형과 안정 상태가 파괴되겠지. 불균형과 불안정이 되겠지. 그 사람한테 그래서 처벌을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이 균형과 안정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정의로운 상태가 회복된다는 거야. 즉 이 이론은 가해자의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맞추기 위해서 처벌을 내린다는 거지. 단점은 당연히 뭐겠어? 이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 피해자는 이미 죽었는데 말이야. 이 피해자를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뒤에 나온다. 하지만 역적.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죄를 어떤 이상학적 실체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행위자가 형벌을 통해 받는 고통이 이 실체로서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즉 형벌을 통해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고. 좀 어려워. 됐지? 넘어가 볼게.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응보주의자들은 현대에도 있다. 이 회복적 응보주의라 부르는 이들,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정적 정의를 추구하는 거야, 얘들아. 현대에. 자, 이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평등하게 자기 욕구를 일정 정도씩 억제하는 부담을 지기로 했음을 전제하는데 뭐야? 아무리 내가 이 사람 때리고 싶어도 또는 죽이고 싶어도 또는 욕하고 싶어도 일정 정도는 참아야 된다. 자기 욕구를 억제해야 된다는 부담을 모든 사회 구성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공평하게. 근데 그 범법자, 위반자는 이런 부담을 감수하기를 거부하는 거지. 즉 자기 욕구 억제를 거부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부담은 다시 말한다. 이 욕구 억제를 거부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형벌은 이 위반자에게 다시 부담을 가함으로써 그에 의해 초래된 부담의 잘못된 분배를 다시 옳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즉
위반자는 네가 져야 될 자기 욕구의 억제를 거부했지. 그러니까 다시 네한테 자기 욕구의 억제를 그대로 부여하는 거지. 그럼 얘가 억제를 안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다시 그 사람한테 부담을 가함으로써 잘못된 분배를 다시 공평한 상태로 분배한다는 점에서 이게 정당화된다라는 거지. 이들은 전통적 응보론자랑 달리 별표 짓기의 차이점, 똑같은 뭘 사용해? 시정적 정의를 추구하지만은 얘랑은 조금 다른 거야. 회복적은. 형 이상학적 가정에 의존해 시정적 정의를 헤매나긴 하였지만 보이지? 아까 앞에서 그 전통적 응보론자의 단점, 형 이상학적이라는 게 단점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없지만은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시켜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까 내가 말했던 거지. 그러니까 워낙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 이 그 회복적 응보주의자들은 그 가해자 있지. 위반자 상태에만 국한시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피해자도 고려하지 않을 뿐더러 이 그 위반자만 고려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사회 전체를 고려하는 그러한 이론이 나온다. 나 읽어볼게. 나 딱 봐봐.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은 크게 과거 지향적 입장과 미래 지향적 입장으로 나뉜다. 자, 분류를 시켰다. 과거 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성 근거를 과거, 즉 이전에 행해진 위반 행위에서 주로 찾으며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부수적으로만 고려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잘 봐. 과거 지향적 입장은 정당성 근거를 여기서 찾으며 결과는 고려하지 않아. 즉 형벌에 대한 결과는 거의 고려하지 않아. 반면에 미래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한 근거를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이런 입장의 형벌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 형벌론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리주의 형벌론은 미래지향적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므로 얘들아 미래지향적 입장은 과거지향적 입장과 다르게 결과를 고려하는 거지. 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지만 얘는 그 형벌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또는 초래될 결과를 고려하는 거고, 그 입장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공리주의 형벌론이라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너희 지문 뒤에 보시면 이렇게 형벌은 어떤 이득이 있냐 두 가지가 나오거든. 뭐 예를 들어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일반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도 범죄를 못 저지르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계속 나열을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 이 단락부터 과거 지향적 입장은 안 나오고 미래 지향적 입장만 나오니까 분류가 됐더라도 얘 찾으려 하지 마라. 다음. 자, 인간은 행복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것을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목적은 바로 궁극적 가치다. 그럼 목적은 바로 행복이야. 행복이 궁극적 가치다. 그리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수단적 가치라고 한다. 수단적 가치는 뭐다?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야.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공리주의에 따르면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보이지?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정당화 근거가 딱 나왔지. 정당화 근거보다 정당화 근거는 궁극적 가치의 총량이 점점점 늘어나면은 그게 바로 정당한 거야. 또 한 개 더. 이 궁극적 가치의 총량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말하는데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행복이 올라가는 것을 최고로 여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궁극적 가치, 즉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이 행복이 올라가는 게 바로 정당한 거란 말이야. 정당한 거라고. 됐지? 따라서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공리의 원칙에 의거해 형벌도 전체의 가치의 총량을 크게 할 때 정당화된다고. 형벌도 어떻다고? 보이지? 궁극적 가치의 총량, 다른 말로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는 정당화된다고. 그들은 전체 가치 증대, 곧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 이외에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에서 형벌의 근거를 찾는 뭐 전통적 응보주의나 시정적 정의 이념에 맞게 수정된 응보주의적 형벌. 아까 말하면 아까 무슨 뭐 있었는데 이름 요 회복적 응보주의 같은 거 있지.
요 회복적 응보주의 같은 것에 대해서도 다 거부를 하는 거죠. 왜? 아까 전통적 응보주의나 회복적 응보주의는 얘들아 근거를 이 공리에 입각한 게 아니라 다르게 찾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냐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 이외에 이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를 판단할 기준은 없기 때문에 걔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거부를 하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가 바로 공리주의 형벌론의 정보들이 쭉 나열된 단락이었다. 넘어가 볼게. 그렇다면 공리주의자들의 생각처럼 형벌이 진짜 전체적으로 큰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해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존립과 안정은 그 사회 내의 각 구성원들이나 각 집단들이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자, 이게 분명한 점에 체크를 해볼게. 일단 문장이 좀 기니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걸 찾아보자. 가장 베이스는 얘야. 사회의 존립과 안정 있지. 이 존립과 안정은 전체 가치의 총량을 크게 한다. 그러면 전체 가치 총량을 크게 하는 게 아까 말했지.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선한 거니까 사회의 존립과 안정을 추구해야겠지. 이거지. 그리고 형벌은 잘 봐.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보이지? 형벌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는 거지. 자, 이제 이어지나 얘들아. 어떻게? 형벌이 있어야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되어야지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전체 가치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거지. 이해됐지? 형벌 제도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는 공리주의자들에게 거론되는 것이 특별 예방이랑 일반 예방이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형벌이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 거야. 특별 예방이란 뭐냐면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인해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일반 예방이란 형벌이 범죄자 이외의 보이제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범죄를 못 저지르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은 대상이 좀 달라. 목표하는 대상이 달라. 특별 예방의 목표는 누구다? 범죄자야. 범죄자 다시 네 사회로 나가지 마. 요거고, 일반 예방의 목표는 범죄자 이외의 평범한 사람들이야. 평범한 사람들한테 뭐라 하는 거야? 자, 네 얘 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너희도 저지르면 이 꼴 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지르지 마 이거지. 그러니까 일반 예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생겨날 범죄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지. 그 뒤에 이처럼 형벌은 범죄자 개인과 다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범죄자 개인은 어떻게 영향을 미쳐? 특별 예방으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한테는 일반 예방으로 영향을 미쳐서 미래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자, 중요한 말. 요 미래란 말이 중요하지. 왜? 우리 아까 이 단락 처음 시작할 때 애초에 우리 미래지향적 입장을 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래 예방한다 이거지. 예방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자, 이제 공리주의의 형벌의 그 한계점이 나와. 형벌로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킬 수만 있다면 부정의한 방식의 형벌도 허용해야 하며 오히려 그런 부정의한 형벌을 가하지 않은 것을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데 공리주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방을 위해 본보기를 보이고자 하는 가혹한 일벌 100개씩 형벌, 연좌제 형벌, 그 다음 집단에게 책임 물리기 등도 정당화된다고. 이처럼 공리주의 형벌과는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형벌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정의에서 어긋난다라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마지막 단락이. 공리주의는 무조건 원망고려해.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만 증가시키면 다 오케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다시는 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으로 얘를 죽인다 치자. 자,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보는 뉴스에서 얘를 갖다가 막 고문을 하는 장면을 보여줘. 그럼 분명히 이 일반 예방은 확실히 되겠지.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될 거 아니야. 이제 그것만 오케이 되면은 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형벌도 괜찮고 연좌제도 다 괜찮고 어떤 고문도 다 괜찮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과도한 그러한 형벌은 사회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잖아. 우리나라도 뭐 있노? 그러니까 뭐 범죄
그 도둑이 들어왔더라도 과도한 자기 방어를 했을 경우에는 그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 죄를 감수해야 되거든. 그런 것처럼 이 너무 이렇게 아무리 그 죄인이라도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면은 이건 정의 어긋나지 않냐라는 한계점이 있는 게 바로 요 공리주의적 형벌관이야.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가 본문 분석 끝이고 문제를 풀러 넘어가 보자. 자, 1번 문제는 내용 전개 방식이라서 뭐 크게 어렵진 않지. 자, 보시면 답이 5번이었는데 가와 나는 모두 형벌을 정당화하는 이론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 후 아까 말했지? 가의 주제도 정당하고 나의 주제도 정당화였는데 뭐 이론은 좀 달랐지. 뭐 그다음 각각 이론의 문제점 지적했다. 각각의 한계점은 분명히 나와 있었죠. 그래서 뭐 답이 쉽게 5번.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4번 봐봐. 전통적 응보주의는 범죄자보다 사회 전체의 정의 회복을 위해 형벌이 필요하다? 아니야. 아까 전통적 응보주의의 그 한계점이 뭐였어? 그 범죄자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는 게 한계였잖아. 사회 전체를 못 본다는 게. 그러니까 전통적 응보주의가 사회 전체 정의를 위해서 형벌이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요거는 공리주의 쪽이지. 그래서 4번이 틀렸어. 3번 문제. A, B, C 한번 읽어보자. 사례를 잘 고르래. A. 대부분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초기에 말해. 초기에 빡세게 법을 적용해야지 그 이후에 그 법의 위반자가 줄어든다고 했지. 요건 뭐고? 일반 예방이었지. 일반 예방.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 그쪽이고. B. 촉법 소년은 미성년자를 이르는데 딱 나오네. 무지에 의해 그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보호 처분만 내린다고. 물론 요즘에 이거를 갖다가 악용하는 애들도 있지만 무지 나왔어. C. 갑자기 폭풍을 만나 긴급 대피하던 도중에 충돌을 했다는 말이야. 근데 선장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홍교를 면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줬지만 여기 뭐야?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 무지랑 무지랑 실수 또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요거 세 가지야. 넘어가 보면 답이 5번이었어. 기역 쪽에 BC, 기역 쪽에 BC 보이제 무지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니은 쪽에 A 뭐다? 일반 예방 쪽. 이해됐나? 그래서 답이 5번이고. 그 다음 문제. 가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롤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롤스 의견을 보고 우리의 본문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을 쳐볼게. 첫째 줄부터 롤스는 자연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도덕적 결함과 나쁜 성품을 내보이는 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으로 형벌을 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형벌을 선택할 때는 형벌이 딱 보이지? 미래에 발생할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안정과 질서 유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 따져라. 딱 미래 보는 거야 지금. 그런데 형벌을 통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비용과 정신적 노력 등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 롤스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비용의 공정한 분배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합의를 이루었을 때에만 그 방식으로 분배된 양적인 결과를 정의로운 것으로 수용할 것이라 여겼다. 따라서 그는 일정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형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자, 롤스는 새로운 정당화 근거를 가져오지. 어떤 근거? 딱 나오네. 요러한 근거. 비용이 드는데 그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면은 그게 정당한 근거가 되는 거지. 이처럼 롤스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라는 목표와 정의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형벌의 정당화 방식으로서 절차주의적 형벌론을 주장했다. 보자. 답 4번이었어. 자, 롤스는 형벌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부터 해서 틀렸지. 야, 이런 말이 어디 있었노? 형벌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은 없었어. 단지 뭐다? 사회적 비용의 공평한 분배가 있으면 형벌을 정당화할 수 있다. 요거지 그냥. 이런 말 없었고 또 형벌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가정한 회복적 응보론자랑 다른 입장이다. 형벌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가정한 회복적 응보론자랑 다른 입장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틀렸지. 그래서 답이 4번이었고 5번 뭐 어휘니까 알아서 풀도록 해라 얘들아. 됐지? 자, 그러면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자. 자,
가에 대한 정리가 끝났는데 가에 대한 정리부터 보고 나 정리해보자. 가에 대한 정리는 이래. 1단락부터 봐봐. 형벌의 정의가 나왔는데 형벌은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자의 자유나 심지어는 생명까지 박탈하는 거라 그래. 그 다음에 이 형벌에 대한 근거가 뭐냐 하면서 1단락이 끝나거든. 그래서 2단락부터는 근거를 쭉 제시한다. 정당화 근거. 2단락에서 응보주의 형벌론은 어떤 근거를 제시하냐? 과거의 잘못 그 자체가 우리가 형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제시를 해. 즉 범법 행위는 자기 행위에 알맞는 형벌을 유발하는 거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다 이거야. 이 말은 곧 응분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도덕적 악함이 그 응분의 근거가 돼. 즉 도덕적 악함이 있었냐 아니면 악의적인 게 없었냐에 따라서 근거가 되고 안 되고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악함을 도덕적 책임을 진다랑 동의어로 봐주면 된다 얘들아. 도덕적으로 악하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거야. 그 책임이 있으면 응분의 근거가 있는 거고 응분의 근거가 있으면 그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거지. 됐지?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도 예외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외 첫 번째, 무지나 실수에 의한 것이나 또는 위급 상황에서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도덕적 악함이 없기 때문에 응분의 근거도 없다고 보는 거지. 응분의 근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형벌을 가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해됐나? 자, 3단락에서는 전통적 응보론자의 이제 의견이 나오는데 전통적 응보론자는 자, 시정적 정의를 추구해. 시정하다. 뭔지 알지? 시정하는 게 뭐고? 시정하겠습니다 할 때 고치겠습니다. 올바르게 바로잡겠습니다.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시정적 정의는 정의로운 상태 회복이 정의다라는 거야.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으면 그거를 다시 정의로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정의로운 거라고. 예를 들면 그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말은 이 사회의 정의 상태가 파괴됐다는 말이거든. 이렇게 파괴된 상태에서 형벌을 가하면 다시 우리 사회의 정의가 회복되기 때문에 전통적 응보론자 입장에서는 형벌은 곧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불안정을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되는 거겠지. 넘어가 보자. 그래서 전통적 응보론자의 대표 주자인 플라톤은 이런 말을 한다. 죄를 짓기 전에 사람들은, 즉 행위자는 균형과 안정 상태에 있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그러한 균형과 안정 상태가 파괴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범법자, 죄인에게 형벌을 내림으로써 다시 한번 균형과 안정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 하지만 이건 한계점이 있었지. 어떠한 죄를 형 이상학적 실체로 간주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는 사실 눈에 안 보이지. 근데 마치 플라톤 또는 이 전통적 응보론자 입장에서는 형벌을 가하는 순간 이 죄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말인즉슨 죄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일단 문제점이 있고 형 이상학적 가정을 드는 거야. 형벌은 죄를 없앤다라는.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맞지? 형벌을 줘도 이 죄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형벌을 주면 없어진다라고 그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현대에 와가지고 저러한 시정적 정의를 추구하는 그 집단이 회복적 응보주의론자라고 하는데 이 회복적 응보주의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노? 자, 사회 구성원은 모두 욕구 억제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공평하게 나나 너나 욕구 억제 부담은 똑같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위반자는 말이야, 그 죄인은 그 부담을 거부한 사람이지. 억제 부담을 거부한 사람이지. 그래 이런 사람한테는 형벌을 내려서 사회가 억지로 부담을 만드는 거지. 부담을 주는 거지. 이렇게 부담을 줘야지 옳은 분배 상태가 되기 때문이야. 옳은 분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회복적 응보주의의 의의는 위에 여기 있는 그 전통적 응보론자랑 다르게 형 이상학적 가정을 사용하지 않아서 뭐 죄를 주면은 벌을 주면은 죄가 없어진다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어. 하지만 얘도 여전히 정의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 상태에 국한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사회적 측면, 즉 사회 전체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전통적 응보론자도 한계가 있고 여기에 있는 회복적 응보주의도 한계가 있고 또 이들이 말하는 근거, 정당화 근거도 조금씩 달랐다. 됐지? 그러면 이제 나로 한번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나단락에 대한 정리를 한번 보자.
나달락은 이렇게 좀 길게 적어봤는데 정당화 이론에 관해서 먼저 분류를 했었지. 정당화 이론에는 과거지향적 입장이 있고 미래지향적 입장이 있는데 이 과거지향적 입장은 정당성의 근거를 과거 위반 행위에서 찾는 거야. 즉 결과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 지문이 아니라 가 지문에서 봤었던 전통적 응보론 같은 경우에 정당성 근거가 뭐 있었어? 네가 지은 죄가 이 형벌의 근거다라고 했었지. 여기서 네가 지은 죄는 과거잖아. 과거 위반 행위잖아. 그래서 이 과거지향적 입장이 바로 가에서 나온 이 전통적 응보론이 대표적인 게 될 수 있겠다. 나에서의 핵심인 미래지향적 입장은 정당성 근거를 미래의 결과에 찾는 건데 대표적으로 공리주의 형벌론이 있어. 그래서 이 단락부터 공리주의 형벌론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그 공리주의 형벌론이란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인간은 목적, 즉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야. 근데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거지. 목적이란 건 행복이야. 여기서 행복 실현을 위한 방법을 바로 수단적 가치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행복이 바로 이 궁극적 가치라고 하는 거야. 궁극적 가치. 근데 이 공리주의 행복 형벌론은 궁극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는 거라고 해. 이해됐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단적 가치는 궁극적 가치를 위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수단적 가치도 정당한 게 되는 거지. 왜? 궁극적 가치를 올려주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단적 가치가 형벌이야, 얘들아. 그리고 이 형벌은 아까 말했지? 궁극적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 또 얘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만이 도덕적 근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전통적 또는 회복적 응보주의를 다 거부하기 시작을 했어. 다음 3단락 가시면은 3단락에서는 요런 말을 해. 사회의 존립과 안정은 사회 전체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 해. 즉, 이 사회의 존립과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필요하다고 하거든. 이유는 이 두 가지 예를 든다. 그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이라는 게 있는데 형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야. 특별 예방은 범죄자의 자유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지. 일반 예방은 목표 자체가 범죄자가 아니라 일반인이야. 그래서 일반인이 범죄를 못 저지르게 예방하는 거지. 어찌됐든 이러한 특별 예방이나 일반 예방은 둘 다 사회 안정에 기여를 하잖아. 사회 안정에 기여를 하니까 사회 전체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지문에서는 궁극적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마지막 단락은 공리주의의 한계를 말하면서 글을 마치는데 이 부정의한 방식의 형벌도 허용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지. 왜? 어떠한 형벌도 아무리 잔인한 형벌도 사회 전체의 궁극적 가치만 올려준다면 오케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정의에 어긋난 형벌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점을 갖는다 하고 끝난다. 됐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수고.